푹푹 찌는 여름 먼지와 땀냄새 가득한 예비군 훈련장. 앳된 얼굴에 일병 조교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팔뚝에 용문신을 한 험상궂은 예비군이 다가와 조롱했습니다. 야, 꼬마야. 목소리에 힘 좀 줘라. 엄마 젖 더 먹고 와야겠네. 그러자 남루한 전투복 차림의 늙은 예비군 교관이 다가왔고 비웃던 깡패는 순식간에 아스팔트에 처박혔는데요. 방금 전까지 평범해 보였던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수백 명의 사내들이 내뿜는 땀과 담배 연기, 그리고 희미한 총기 기름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아 조교 임무에 투입된 이진우 이병의 애띤 얼굴에는 어설픈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수십 년 묵은 베테랑 예비군들의 나른한 소음 속에 맥없이 묻혔다. 다음 훈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두 줄 정렬해 주십시오. 이진우의 외침에 돌아오는 것은 노골적인 비웃음과 무시뿐이었다. 사회에서는 한창 실무를 뛰거나 가정을 이끌 남자들은 자신들보다 1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이등병 조교를 어린애 취급했다. 그들은 건들거리며 담배 연기를 뿜었고 일부러 느릿느릿 움직이며 이진우의 통제를 교묘하게 무시했다. 이진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어떻게든 이 무리를 통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쩔쩔맸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정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다. 그 모습이 예비군들에게는 더 좋은 놀림거리로 비쳤다. 그때였다. 무리의 뒤편에서 유독 거슬리는 기운을 뿜어내던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전투복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는 용 문신이 꿈틀거렸다. 이 바닥에서는 이름 꽤나 알려진 조직의 중간 보스 김철민이었다. 며칠 전 라이벌 조직과의 패싸움으로 골치가 아팠는데 하필 이런 날 훈련이 잡혀 아침부터 속이 뒤틀려 있었다. 김철민은 이진우의 어설픈 모습을 삐딱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가뜩이나 짜증이 솟구치는데 애송이 군바리가 앞에서 깔짝대는 꼴이 눈에 거슬렸다. 그는 다른 예비군들이 낄낄대는 틈을 타 이진우의 뒤로 성큼 다가갔다. 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에 이진우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 순간 짝하는 마찰음과 함께 이진우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다. 김철민이 손바닥으로 그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었다. 방탄모가 벗겨질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군복 입은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모욕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대충 해, 이 새끼야. 김철민이 이죽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진우는 뒷목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였다. 공포가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훈련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몇 예비군들이 그 광경을 보며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이진우는 수치심과 공포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때린 김철민보다 이 상황을 방관하며 조롱하는 수십 개의 눈동자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김철민은 이진우의 어깨를 한 번 더 거칠게 밀치고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무리 한가운데로 돌아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방탄모를 고쳐 쓰고 다음 장소로 인솔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작은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당연한 서열 놀이인 것처럼 혹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불쾌한 해프닝인 것처럼 모두가 침묵하고 동조했다. 이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훈련은 사격이었다.
예비군 훈련 중 유일하게 실질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 사격장의 통제는 다른 훈련장과 달랐다. 갓 20살을 넘긴 이등병 조교 대신 동원 훈련에 참여한 예비역 장교들이 조교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대위나 중위로 전역한 이들로 현역 시절의 경험과 몸에 밴 책임감으로 사격장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사격장에서는 일절 잡담을 금합니다. 통제관의 지시에 불응할 시 즉각 퇴소 조치합니다. 날카로운 안경을 쓴 예비역 대위 교관이 저렁저렁하게 외쳤다. 하지만 김철민에게는 그조차 우습게 보일 뿐이었다. 어차피 똑같은 예비군 주제에 유난 떨기는. 그는 껌을 질겅 씹으며 삐딱한 자세로 서 있었다. 김철민은 네 번째 사로에 배정받았다. 그는 K2 소총을 받아들고 엎드려 쏴 자세를 취했다. 교관이 사로를 돌며 사수들의 자세와 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탄피 수거망이었다. 네 번째 사수, 탄피 수거망 제대로 결착합니다. 교관이 김철민의 어깨를 툭 치며 지적했다. 김철민은 수거망을 대충 총기에 걸쳐 놓았을 뿐 고정 클립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아, 예. 합니다. 해. 김철민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수거망을 만지작거렸지만 여전히 클립을 완벽하게 채우지 않았다. 귀찮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다. 교관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일단 다음 사로로 이동하며 재차 경고했다. 사격 개시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훈련장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철민도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첫 발, 둘째 발. 그런데 셋째 발을 격발하는 순간 제대로 결착되지 않은 탄피 수거망이 총기의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팅 소리와 함께 튕겨나갔다. 그리고 방금 격발된 벌겋게 달아오른 탄피가 수거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악! 탄피는 정확히 김철민의 오른쪽 눈 아랫부분, 방탄 헬멧이나 사격용 고글이 가려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강타했다. 쇠붙이가 살을 태우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안구를 파고들었다. 시발. 김철민은 총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네 번째 사수 총기 내려놔. 교관이 고함을 질렀다. 모든 사격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김철민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무시한 교관과 이 빌어먹을 훈련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바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음 순서의 예비군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떤 새끼야? 너지 씨발. 영문도 모른 채 멱살을 잡힌 예비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철민은 고통을 분노로 표출하며 멱살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상대를 끌어당기고는 남은 주먹을 안면에 내지르려 했다. 사격장에서 그것도 실탄이 장전된 총기들이 즐비한 곳에서 폭력이 발생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예비역 장교 교관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김철민의 기세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 김철민의 주먹이 목표 지점에 닿기 직전 사격장의 소란을 뚫고 그림자 하나가 삽시간의 거리를 좁혔다. 그는 다른 교관들처럼 소리치거나 허둥대지 않았다. 그는 아까부터 사격장 뒤편에서 전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중년의 예비역 교관이었다. 다른 젊은 장교 출신 교관들과 달리 그는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구형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나이에서 오는 노련함 이상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풍겼다. 중년 교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주먹을 날리는 김철민의 팔뚝이 아닌 그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크억. 김철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주먹을 날리는 힘의 방향과 정확히 반대되는 각도로 손목이 꺾이자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이 팔을 타고 척추까지 전해졌다.
그의 주먹은 목표물 앞에서 무력하게 멈췄다. 교관은 꺾은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김철민의 몸을 반바퀴 돌렸다. 동시에 교관의 발이 김철민의 오금 정확히는 균형을 잡고 있던 다리의 아킬레스건 부근을 낮고 강하게 쓸어찼다. 그것은 마치 낫으로 벼를 베듯 상대의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이었다. 손목이 꺾인 고통에 더해 하체의 균형까지 잃어버린 김철민의 거구는 속절없이 공중에 떴다가 사격장 바닥에 마른 흙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수백 명의 예비군과 조교들 그리고 현역 간부들까지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중년의 교관 박희선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김철민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사격장에서의 폭력은 군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다. 내 놈이 예비군이 아니라 현역이었다면 지금 즉시 다리가 부러졌을 거다. 오후 4시 모든 훈련 일정이 끝나고 퇴소식이 진행되었다. 훈련비를 받고 위병소를 나서는 예비군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김철민의 발걸음은 지옥의 쇠사슬을 끈 듯 무거웠다. 그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지만 퉁퉁 부어오른 손목과 벌겋게 달아오른 눈가의 통증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굴욕감이었다. 그는 사격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박희선의 그 무감각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을 처리 대상 혹은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 자신이 몸담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욕이었다. 시발. 김철민은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타자마자 운전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다. 예, 형님. 훈련 끝나셨습니까? 나다. 지금 어디냐? 막내들 데리고 당구장 와 있습니다. 당장 애들 다 긁어 모아. 있는 놈들 전부 다. 연장도 챙기고. 그리고 나 있는 훈련장 앞으로 와.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의 부하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웬 늙은 개새끼 하나가 내 눈을 이 꼴로 만들고 손목을 작살냈어. 오늘 그 새끼 못 조지면 내가 너희들 다 땅에 묻어버릴 줄 알아. 알았어. 전화를 끄는 김철민은 차가운 분노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그 중년 교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위병소 근처 도로변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우락부락한 체격의 산에 20명 정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나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부대 앞 도로는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김철민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잠복해. 웬 중년 남자 하나가 나올 거다. 전투복 입고 있을 거고. 그 새끼 나오면 바로 신호 줄 테니까 사지 멀쩡하게는 못 나가게 만들어. 오늘 내가 당한 거 10배로 갚아준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훈련장 주변의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김철민의 의심이 깊어질 무렵 위병소 초소에서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왔다. 아까 사격장에서 자신을 제압했던 바로 그 중년 교관이었다. 그는 더러워진 전투복을 그대로 입은 채 별다른 짐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기다리는 20명의 살기 등등한 사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한 걸음걸이였다. 저 새끼들아. 조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희선에게로 향했다. 박희선은 위병소를 통과해 도로변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자신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포진한 불길한 무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공포, 심지어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이 태연함이 김철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야, 늙은이. 아까는 군복 입고 계급장 믿고 나댔지? 여긴 군대 밖이야. 20세끼야. 김철민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쇠 파이프와 방망이를 고쳐쥐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 20명 대 1명. 박희선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김철민을 지나 그 뒤에 도열한 조직원들을 천천히 훑어봤다. 그리고는 김철민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격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낮고 차분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말에 김철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지금 이 상황에 내 놈이 우리를 걱정해? 늙더니 노망이라도 났나? 얘들아 뭐해? 저 새끼 입부터 찢어놔.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 2명이 고함을 지르며 박희선에게 달려들었다. 한 놈은 쇠 파이프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고 다른 한 놈은 박희선의 복부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박희선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른쪽에서 쇠 파이프를 들고 달려드는 놈을 향해 반보 앞으로 내디뎠다. 쇠 파이프가 정수리를 내리치기 직전 박희선의 손이 상대의 손목을 잡는 동시에 다른 손은 팔꿈치 관절을 쳤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였다. 동시에 왼쪽에서 날아온 야구방망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는 박희선의 허상을 갈랐다. 박희선은 첫 번째 놈을 방패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두 번째 놈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단 1초 2명의 건장한 사내가 비명과 함께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뭐해? 다 같이 덤벼. 저 새끼 하나 못 잡아. 김철민이 악을 썼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머지 18명의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박희선에게 달려들었다. 쇠 파이프와 방망이가 비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박희선은 그들 사이를 유영하듯 파고들었다. 그는 절대 2명 이상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았다. 한 놈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그 놈을 무너뜨려 다음 놈의 진로를 방해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오직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파괴력을 내는 수만 번 반복했을 기계적인 정확성만이 존재했다. 부대 앞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은 일방적이었다. 불과 2분도 채 되지 않아 20명의 조직원 중 15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신음하고 있었다. 김철민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저건 인간이 아니었다. 너 정체가 뭐야, 이 개새끼야. 바로 그때였다. 끽.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요란한 경광등이나 사이렌도 없이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사이를 갈라놓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쓰러진 조직원들과 엉덩방아를 찧은 김철민을 경멸하듯 훑어보고는 곧장 박희선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박희선 앞에서 각 잡힌 부동자세를 취하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그 한마디가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비명과 신음소리를 일순간에 집어삼켰다. 부대 앞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김철민은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눈만 끔뻑였다. 엉덩방아를 찧은 자세로 굳어버린 그는 방금 나타난 정장 차림의 사내와 자신을 압도했던 중년의 교관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가 아는 장군이란 그저 뉴스 속에서나 보던 별이 잔뜩 달린 모자를 쓴 나이든 군인일 뿐이었다. 이런 뒷골목 싸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였다. 박희선은 정장 사내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았다. 그는 부하들의 참혹한 몰골에 넋이 나간 김철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회는 줬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희선은 정장 사내가 열어준 뒷좌석에 무심하게 올라탔다. 정장 사내는 차 문을 닫기 전 김철민과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은 기록되었소. 이분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려 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거요. 그는 김철민을 향해 명함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툭 던졌다. 그것은 명함이 아니었다. 그저 이름 석자와 부대 마크 하나만 찍힌 투박하지만 위압적인 종이었다. 육군 중장 박희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검은 표범이 포효하는 형상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철민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중장. 별 3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등병 조교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실탄 사격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에게 제압당했던 그 늙은 교관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을 지낸 수만 명의 특전사 병력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야전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특전 사령관. 그것은 조폭 세계의 형님이나 보스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인 살상 기술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아까 자신을 포함한 20명을 상대로 보여준 그 압도적인 무력은 그가 평생 연마해 온 기술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맹호의 꼬리를 잡고 흔든 격이었다. 검은 세단은 묵직한 엔진음을 울리며 미끄러지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공포가 분노를 집어삼키고 이제는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양 회장님. 그가 모시는 조직의 보스.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무르는 거물 중의 거물, 양 회장이었다. 김철민은 차가운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예, 회장님.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양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밑을 기어가는 뱀처럼 낮고 차갑게 갈라져 있었다. 김철민. 예, 회장님. 너 지금 어디냐? 그게 경기도 외곽 예비군 훈련장 앞입니다. 거기서 뭘 했지? 양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김철민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양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벼락처럼 터져 나왔다. 12. 이 미친 새끼야. 내 놈이 지금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 누구한테 내 놈의 그 더러운 연장을 들이댔는지 아느냐고. 김철민은 스마트폰을 귀에서 뗄 뻔했다. 양 회장이 이렇게까지 격노한 것은 조직에 들어온 이래 처음이었다. 회장님, 그게 그냥 늙은 교관인 줄 알고. 늙은 교관? 박희선, 그 양반이 늙은 교관으로 보였더냐? 내 놈 눈깔은 장식이냐? 이 천하의 개족 같은 새끼가. 양 회장은 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너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예. 그분이 아직 보고 있을지도 몰라. 내 놈들 전부 그 자리에서 대가리 받고 싹싹 빌어. 그분이 떠난 방향으로라도 빌라고 이 새끼야. 회장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누구냐고? 양 회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내 놈이 오늘 손목 잡고 흔든 그분이 지금 이 나라의 밤의 대통령들조차 눈도 못 마주치는 분이다. 내가 아는 그 어떤 형님들도 그분 앞에서는 명함 한 장 못 내밀어. 이 병신아.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김철민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까 박희선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풀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쳐박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영문도 모르는 부하들은 그들의 중간 보스가 공포에 질려 대낮 길바닥에서 절을 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엉금엉금 기어와 김철민의 옆에 따라 엎드렸다. 20명에 가까운 조폭들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쇠 파이프와 피 흔적 사이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누군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검은 세단은 서울 시내로 진입하지 않고 청계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안가로 향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찰이나 연수원처럼 보였지만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전직 고위 장성들과 정보기관 엘리트들의 비밀 모임 화랑의 아지트였다. 화랑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국가에 평생을 헌신했지만 현행법의 한계와 정치적 논리에 묶여 척결하지 못한 거악을 뿌리 뽑기 위해 박희선을 비롯한 몇몇 전설들이 은퇴 후 결성한 그림자 조직이었다. 안가 지하의 상황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박희선의 보좌관이자 화랑의 현장 요원인 윤 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장군님, 김철민이 양 회장에게 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 회장은 극도의 공포 상태이며 즉각 모든 불법 사업 라인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인천항의 빚이라는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희선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양 회장은 십수년 전 그 일로 내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우리의 진짜 목표는 양 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실장의 말에 박희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양 회장은 그저 거대한 카르텔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해. 우리가 노리는 것은 양 회장을 넘어 군 내부와 결탁하여 국가 안보를 좀먹고 있는 그림자다. 이것이 바로 박희선이 계획한 이중 반전의 첫 번째 핵심이었다. 양 회장과 김철민은 박희선이 과거의 복수를 위해 혹은 조폭 소탕을 위해 자신들을 노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더 큰 사냥을 위한 미끼이자 도구에 불과했다. 예비군 훈련장에 잠입하신 것은 그 내부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통해 군사기밀 데이터와 불법 자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현역 간부와 예비군이 결탁한 아주 교묘한 방식이었지. 하지만 누가 그 연결고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박희선은 상황실 화면 하나를 지목했다. 그날 훈련장의 CCTV 영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교관으로 잠입했다. 수백 명의 예비군을 직접 대면하며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김철민이 그 난동을 부린 것이 오히려 우리의 계획을 앞당겨 주었지. 박희선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 실장에게 다른 영상을 재생시켰다. 실탄 사격장 영상이었다. 김철민이 탄피에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뒤에 있던 예비군을 공격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장군님, 이 영상은 김철민이 무고한 예비군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윤 실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박희선은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돌렸다. 자세히 봐. 김철민이 탄피에 맞기 직전이다. 영상 속에서 김철민은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한 예비군이 보였다. 그는 안경을 쓴 아주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는 인상의 사내였다. 김철민이 격발하는 순간 뒤에 있던 저 남자가 아주 미세하게 김철민의 총기 뒷부분, 정확히는 탄피 수거망을 발로 툭 건드린다. 박희선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다. 실제로 그 조용한 인상의 예비군이 앞 사수의 안전을 확인하는 척하며 발을 내밀었다가 아주 찰나의 순간에 김철민의 수거망을 건드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충격으로 수거망이 이탈했고 다음 탄피가 김철민의 얼굴로 튄 것이었다. 이럴 수가. 그럼 저자가 일부러. 그렇다. 그리고 김철민은 고통 속에서 분노했고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뒤쪽의 사내, 즉 저놈의 멱살을 잡은 게지. 김철민은 그저 분노에 차서 날뛰었지만
그의 본능은 정확히 원인 제공자를 지목했다. 윤 실장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저 조용해 보이던 예비군이 바로. 그래. 저자가 바로 우리가 찾던 연결고리이자 양 회장 조직의 특수 요원인 오경택이다. 전직 통신부대 하사 출신으로 현재 양 회장의 유령 회사 소속이지. 박희선은 영상을 계속 재생시켰다. 내가 김철민을 제압하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을 때 저놈의 움직임을 봐라. 모두가 박희선의 압도적인 제압술에 경악하고 있을 때 오경택은 슬그머니 일어나 사격장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탄약 불출을 담당하던 현역 간부 중사와 스치듯 지나치며 손에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중사는 그것을 받아 자연스럽게 탄약 상자 밑에 숨겼다. 저 중사가 내부 공모자로군. 맞다. 오경택은 김철민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김철민을 자극해 사격장에서 난동을 부리게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 내부 공모자에게 군사 기밀이 담긴 데이터를 넘긴 거다. 아주 영리한 방식이지. 누가 저 평범한 예비군을 의심하겠나. 이것이 바로 박희선이 계획하고 유도한 이중 반전의 전모였다. 김철민의 난동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희선이 아닌 진짜 목표물인 오경택에 의해 유도된 것이었다. 박희선은 김철민을 제압함으로써 훈련장의 영웅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그 혼란 속에서 오경택과 내부 공모자의 접선 현장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철민과 양 회장에게 인천항의 빚을 언급하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들의 시선을 박희선 자신에게로 돌려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박희선 장군을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현역 시절에도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고 전역 후에는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거처는 군 최고 위급 기밀에 붙여져 있었다. 김철민은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틀 밤낮을 수소문했지만 그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박희선이 이미 민간인 신분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절망감이 김철민을 덮칠 무렵 그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내용은 간단했다. 오늘 정오, 어제 그 장소. 김철민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제 그 장소. 피와 굴욕으로 얼룩진 훈련장 정문 앞이었다. 그는 양 회장이 준 작은 칼 상자를 품에 안고 부하들 없이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정오의 훈련장 앞은 어제와 달리 평화로웠다. 김철민은 차를 멀찍이 세우고 어제 자신이 엉덩방아를 찧었던 그 자리로 걸어갔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아직도 그날의 격투를 증명하듯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김철민은 그 자리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품에서 칼이 든 상자를 꺼내 앞 바닥에 놓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마치 참수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흙먼지 냄새 사이로 짙은 담배 향이 풍겼다. 김철민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박희선이 서 있었다. 어제의 전투복이 아닌 낡은 면바지에 회색 바람막이를 걸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깊은 눈. 박희선은 바닥에 놓인 칼 상자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김철민의 얼굴을 쳐다봤다. 양 회장이 시키던가. 김철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가 양 회장 밑에서 일한다는 것을 이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회 회장님께서 제 진심을 보여드리라 하셨습니다. 진심이라. 박희선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닌 무표정한 얼굴로 김철민을 바라봤다. 내 놈의 새끼손가락 하나로 양 회장과 내 놈의 목숨을 구걸하러 온 건가. 양 회장도 나이가 들더니 배짱이 줄었군. 김철민은 감히 대꾸할 수 없었다.
그 칼은 집어넣어라. 내 놈의 손가락 따위엔 관심 없다. 김철민이 망설이자 박희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내 말 2번 하게 하지 마라. 김철민은 황급히 상자를 주워 품 안에 넣었다. 일어나.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어제 내 놈이 모욕한 건 내가 아니다. 박희선이 말했다. 내 놈은 국가의 군복을 입고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병사를 모욕했다. 그리고 내 놈과 똑같이 의무를 다하러 온 동료 예비군을 폭행하려 했다. 내 놈의 오만함이 군의 기강과 명예를 더럽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지. 박희선은 훈련장 정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오늘 오후 이진우 이병이 외박을 나온다. 오후 5시 이 앞에서. 김철민은 그제야 박희선의 의도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제 그 조교 말씀이십니까? 내 놈에게 뺨을 맞은 그 병사다. 내 놈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내 놈의 보스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바로 그 병사다. 박희선은 김철민의 어깨를 툭 쳤다. 그 가벼운 손길에 김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리고 김철민. 박희선이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양 회장에게 전해라. 인천항의 빚 이자 쳐서 받으러 가겠다고. 그리고 내 놈은 오늘부터 내 눈이 되어야겠다. 내가 살 길은 그것뿐이다. 김철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무서운 거래의 시작이었다. 오후 5시 훈련장 위병소. 김철민은 4시간을 꼬박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5시가 되자 위병소 문이 열리고 이진우 이병이 어색한 사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김철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틀 전 자신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그 조폭 예비군. 그날의 공포와 수치심이 되살아나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김철민은 이진우가 자신을 보고 겁에 질린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2 손을 앞으로 모으고 다가갔다. 저 이진우 이병님. 조폭의 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존칭이 나왔다. 김철민은 이진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조교님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군복 입은 분께 감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철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박희선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어린 청년의 겁에 질린 눈을 보니 진심 어린 죄책감이 솟아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진우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개 드세요. 이진우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식사라도.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진우는 손을 내저었다. 그저 이 무서운 사람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날 느꼈던 수치심과 무력감이 이 남자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이진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 정말 그날은 좀 무서웠습니다. 이진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 말에 김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시는 이병님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김철민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쳐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이진우는 멍하니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멀리서 길모퉁이에 세워진 평범한 승합차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윤 실장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는 박희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김철민, 이진우 이병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병장 눈물을 보였지만 용서한 듯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희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됐군. 이제 김철민을 움직일 시간이다. 양 회장이 미끼를 물었는지 확인해. 이진우의 작은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더 거대하고 어두운 싸움은 이제 막 불이 붙고 있었다. 김철민은 박희선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양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박희선이 시킨 대로 마치 자신이 직접 알아낸 정보인 양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었다. 회장님, 박 장군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경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경택이 우리를 배신하고 박 장군 쪽에 붙은 것 같습니다. 이 보고는 양 회장에게 치명타였다. 박희선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요원이자 군 내부 라인의 키를 쥐고 있던 오경택이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오경택은 조직의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양 회장은 박희선이 자신을 직접 치는 대신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는 오경택을 믿을 수 없었다. 박희선이 오경택을 살려두고 자신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것이 분명했다. 김철민,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양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직접 오경택을 처리해. 박 장군, 그 양반에게 내 놈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길은 그분의 사냥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노리는 사냥감을 먼저 물어 죽이는 것뿐이다. 오경택을 잡아와. 산채로. 그럼 내 놈의 과거를 묻어주겠다. 김철민은 이중첩자가 된 자신의 신세에 절망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박희선에게 이 사실을 즉각 보고했다. 올 것이 왔군. 박희선은 담담했다. 양 회장이 오경택을 잡으려 움직일 거다. 그리고 오경택과 연결된 내부 공모자, 그림자 역시 오경택을 보호하거나 혹은 제거하려 움직이겠지. 오경택이 잡히면 자신들의 정체도 드러날 테니까. 박희선의 예측대로 군 내부의 그림자 세력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경택이 양 회장과 박희선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곧 제거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오경택을 안전가옥으로 빼돌리려 했다. 모든 패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오경택이라는 진짜 목표물이 숨어있는 경기도 모처의 안전가옥. 그곳을 향해 세 개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첫째, 오경택을 잡아 양 회장에게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김철민과 그의 잔당들. 둘째, 오경택을 제거하여 군 내부의 비밀을 덮으려는 그림자 세력의 암살조. 셋째, 이 모든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그물을 펼친 박희선과 화랑의 정예 요원들. 밤이 깊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안전가옥이 위치한 외딴 공장지대. 김철민은 부하 몇 명을 이끌고 폐공장의 담을 넘었다. 그가 박희선에게 받은 정보대로 오경택은 2층 사무실에 숨어 있었다. 찾아.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김철민이 쇠 파이프를 들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반대편 창문이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 그림자의 암살조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총을 들고 있었다. 뭐야 저 새끼들은. 김철민의 부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암살조는 주저없이 총을 발사했다. 퍽 소리와 함께 김철민의 부하 2명이 쓰러졌다. 시발. 속았다. 김철민은 양 회장이 자신을 미끼로 쓰고 이 암살조를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김철민의 조폭들과 그림자의 암살조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과 육탄전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 공장 전체의 조명이 펑 소리와 함께 터지며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제3의 세력, 화랑의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쓴 박희선이 직접 훈련시킨 최정예들이었다. 타겟 알파 오경택 확보, 타겟 브라보 암살조 제압, 타겟 찰리 김철민 일당 생포. 박희선의 냉정한 목소리가 요원들의 이어피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멎고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공장을 가득 채웠다. 김철민은 자신을 덮치는 압도적인 힘에 저항 한 번 못하고 바닥에 꽂혔다.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박희선의 눈이 보였다. 이제 시작이다. 김철민. 폐공장의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현장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김철민의 부하들과 그림자 세력의 암살조가 모두 제압되어 결박된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모든 사건의 핵심이었던 오경택이 두려움에 떨며 무릎 꿇려 있었다. 박희선은 오경택 앞에 섰다. 오경택, 내 놈이 양 회장과 결탁하고 군 내부의 내놈 상전에게 넘긴 데이터가 무엇인지 안다. 차세대 전투 체계의 핵심 암호키. 그걸 적성국에 팔아넘기려 했지. 오경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내 놈은 양 회장이라는 조폭 뒤에 숨어 돈을 챙기고 군 내부의 그림자 뒤에 숨어 신분을 보장받으려 했지. 하지만 내 놈이 간과한 게 있다. 이 나라는 너 같은 매국노들이 함부로 팔아넘길 만큼 허술하지 않다는 거다. 박희선은 윤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윤 실장이 체포된 그림자 암살조의 리더에게 다가가 복면을 벗겼다.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사격장에서 오경택에게 USB를 건네받았던 그 현역 중사였다. 그는 암살조의 리더이자 그림자 세력의 하급 간부였다. 중사 당신이. 오경택이 절망했다. 자신을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거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희선은 김철민을 돌아봤다. 김철민. 내 놈은 오늘 큰 공을 세웠다. 내 놈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세력을 한자리에 모으기 힘들었을 거다. 장군님. 김철민은 자신이 그저 미끼였음을 알면서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내 놈의 죄는 무겁다. 하지만 내 놈이 양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지. 박희선은 결박된 암살조 중사와 오경택을 가리켰다. 이놈들은 검찰에 넘겨질 거다. 너는 이 현장의 목격자이자 양 회장의 불법 무기 소지 및 살인 교사 혐의를 증언할 증인이 되는 거다. 김철민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즉각 깨달았다. 그는 조폭 세계에서 배신자가 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화랑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될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희선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화랑 요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체포된 이들을 연행했다. 그 같은 시각 양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김철민의 성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김철민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장한 경찰 특공대였다. 양 회장 씨 살인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공모,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당신들 무슨 근거로? 검사가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다. 당신의 전직 부하 김철민의 증언과 오늘 밤 현장에서 체포된 당신의 하수인들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서 미처 못다 한 이야기도 좀 나눠야겠습니다. 양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박희선의 거대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시각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그림자 세력의 핵심, 군 내부의 최고 위급 인사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오경택과 현역 중사의 자백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한 두 개의 암적 조직,
양 회장의 범죄 신디케이트와 군 내부의 매국 세력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뉴스는 연일 대서특필이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폭력 조직 두목 양 회장이 전격 구속되었으며 동시에 군 내부의 대규모 방산 비리 및 기밀 유출 사건이 적발되어 현역 장성급을 포함한 다수의 간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은 이 두 거대 사건이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사소한 폭력 시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한 조폭 출신 예비군 김철민이 훈련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압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교관에게 복수하려다 오히려 검경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 회장의 거대 범죄 조직과 군 내부의 비리까지 드러났다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물론 그 교관이 누구였는지 화랑의 존재와 박희선의 거대한 작전은 그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김철민은 김동현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얻었다. 그는 검찰의 모든 것을 증언하고 화랑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용접 기술을 배워 작은 공업사에서 일했다. 가끔 밤마다 꺾였던 손목이 쑤셔왔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박희선의 경고라 생각하며 묵묵히 땀 흘려 일했다. 더 이상 누구를 짓밟고 군림하는 삶이 아니었다. 뜨거운 불꽃 앞에서 땀 흘리고 퇴근 후 소주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푸는 평범한 삶. 그는 처음으로 노동의 신성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진우 이병은 몇 달 뒤 무사히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하는 날 부대장으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의 모범 표창을 받았다. 그는 평생 군대에서의 그 기묘했던 경험을 잊지 못했다. 자신을 때렸던 무서운 조폭 아저씨, 그리고 그를 단숨에 제압했던 수수께끼의 중년 교관. 그는 그 교관이 자신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무력감과 수치심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준 스승과도 같았다. 그는 복학 후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박희선은 청계산 안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십 년 전 그가 젊은 특전사 대위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젊은이들 중 절반은 이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윤 실장이 들어와 차를 건넸다. 장군님, 양 회장과 그림자 세력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소 무기 징역입니다. 수고했네. 박희선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좀 쉬시겠습니까? 박희선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뿌리 뽑아야 할 독초가 많아. 저들은 그저 가지였을 뿐이야. 그의 눈은 여전히 사격장에서 김철민을 내려다보던 그날처럼 차갑고 깊었다. 오만한 조폭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강요받았고, 무고한 이등병은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꿈을 찾았으며 거대한 악의 두 축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숨겨진 영웅, 박희선의 치밀한 계획과 압도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철민이 이등병의 뺨을 후려쳤을 때 시작된 작은 파문은 박희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썩어 빠진 범죄의 제국을 덮쳐버렸다. 그날 훈련장의 예비군들이 목격했던 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압도적이고 통쾌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박희선과 화랑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